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선비, 그 다음에 혁신유림, 그리고 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민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추구를 했던 독립운동. 참 단어들이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과연 눈을 감으시고 제가 부르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비. 그럼 이 선비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결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조와 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림. 유림은 뭘까요? 예, 유학을 신봉하는 집단,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모이는, 유학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유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유림이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예, 고루하다, 캐캐묵었다, 지나치게 주의자들이다.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이 떠오릅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낡은 것을 바꾸는 것들, 낡은 된 관습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낡은 풍습을 바꾸는 것을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혁신이라고 떠오르는 단어들이 요 근래에는 강화문, 촛불,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정현의 바꿔라는 노래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단어가 선비, 유림, 혁신,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선비와 근대라는 시기에 내용을 통해서 근대가 어떤 시기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근대를 딱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잡아먹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전 세계적인 근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탈, 그 다음에 그것에 맞서는 약소국의 응전,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탈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바로 약육강식과 뭐죠? 우승열패라는 사회 진화론을 갖고 들어와서 그 사회 식민지 국가를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시기가 바로 근대라는 시기고, 그렇다면 그 문호 개방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호가 개방이 되고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민족들의 사상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호가 개방이 되고 서구 사조들이 들어오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유림들이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분화되는 얘기들이 오늘 제가 직접 풀어갈 얘기들입니다. 자, 한국 근대 사상사와 민족 운동을 이해하는 데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근대의 어떤 서양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유학의 변화, 그 유학의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독립운동 방향들이 달라지고 변화의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서구 사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조금 더 잘 풀어보겠다고 했던 것이 개화지식인데, 그 반대로 어떤 유교적인 관점에서 민족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붙었던 유교 지식인들이 바로 혁신유림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유림들이 변화의 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배를 했던 사상이 유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유학자이자 선비들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고 밀란이 일어나고 서양의 그 근대 문물에 힘없이 주저앉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도력이 이제는 백성들로부터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유학이 주류 사상이었는데 기독교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오면서 힘 있는 나라에 서구 사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유학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아무 무용지물이다, 쓸데가 없다 라는 인식들이 강하게 퍼지게 되면서 존립 자체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이 현실 속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이제는 유림 스스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 직면한 사상 속에 나온 것이 바로 혁신유림이라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림들이 택했던 길들은 세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는 위정처사적인 입장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왜? 모든 것은 사악한 거다. 이 성향만이 정통이고 주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나라가 망해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 이외에 다른 대안들을 모색을 합니다. 양명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유교의 변혁과 혁신을 통해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 바탕에 유교를 두면서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혁신 유림들이 이 조선의 멸망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 제일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태케무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은 정부가 부패하고, 그 다음 외형을 꾸미기 때문에 정부가 부패했고, 풍속이 문란하고, 그 다음에 선비들의 기계가 시들었다. 결국은 너무 실질적인 것보다는 껍데기, 명분, 의리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즉 뭐냐면은 실이 아닌 허에 집착한 결과로 맞았고, 이 수시 변혁이라는 주역에는 선비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주역이라는 것은 선비들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경전인데, 그 경전 속에서도 자꾸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변하지 못한 데에서 이 조선이 망하고 망했던 원인들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부터 바꾸어야 된다. 이 형식이 바뀌어야 수기 취임부터 시작을 해야 이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바꾸는데 무작정 바꿀 거냐? 아니다. 유학적인 기본적인 소양 위에서 신학 서구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혁신유림들은 애국 계몽운동과 그 다음에 민족해방운동으로서 민족 문제와 그 당시에 처해져 있던 유교의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분은 제1차 유림단 의거와 2차 유림단 의거를 주도를 했던 심산 김창숙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분은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예,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안동의 혁신 유림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동산 유인식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흥무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아나키스트 운동을 펼쳤던 우당 이회영이라는 분인데, 저 집은 6형제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고, 아마도 당시에 조선시대의 제일 큰 명문가 집안일 겁니다. 그제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강복회라는 비밀 절차 조직을 이끌었던 박상진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혁신유림입니다. 혁신유림. 전통적인 어떤 유교 지식인 속에서 서구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유교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민족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들의 이것 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공통점이 1894년 갑오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간섭상으로는 아직까지 노비 문서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노비 문서에 따라서 노비들을 소유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이제 유교의 변화를 외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신분 해방입니다. 노비들을 다 해방을 시킵니다. 결국은 노비를 해방을 시켰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들을 포기를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는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라는 그 기본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떤 유교의 변화를 외치면서 갔던 것이 바로 계몽운동으로 방향을 틉니다. 계몽운동. 계몽운동의 방향을 틀면서 학교들을 설립을 합니다. 결국은 위정척사적인 부분으로 일제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왜? 당시에 의병항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유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저렇게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유림들이 의병을 구성을 해서 무력 항쟁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병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뭔가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나에게 소작을 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머슴을 살고 있으니까 내 주인이 칼을 들고 가니까 그냥 낯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제대로 된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고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유학자들 중에 서구 사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재산도 내고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내고 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이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두 번째로는 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민족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자원들을 키워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변화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러한 변화를 실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실천을 했던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이 6분들이고 당시 혁신유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앉아서 명분과 의리를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취한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립운동. 직접 부딪혀서 싸워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찾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 적절한 곳에 가서 내가 제자들을 키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은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자정순국을 하는 이러한 세 부류로 어떤 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류를 이뤘던 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을 끌어나가는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혁신유림입니다. 자, 이 혁신유림들이 펼쳤던 독립운동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의병항쟁은 혁신유림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포함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유림이, 그 다음에 유학자들이 멸망해가는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의병항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국 계몽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혁신유림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청청서당 옛 서원 건물에다가 이렇게 계몽학교를 만듭니다. 당시에 서당에 있었던 재원들, 이러한 것들을 근대화하기 위한 학교의 재원들로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없던
뭐 있던 이 공간 속에서 혼을 불어넣는 그러한 활동들을 했던 것이 바로 계몽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강복회라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처단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군자금을 모아서 만주 쪽으로 군자금, 독립운동 단체에 군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유림들의 독립운동 중에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림단 의거라는 겁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3.1운동에는 민족대표 33인에는 유학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유학자들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방에서 내려와서 이 만세운동이 펼쳐진 과정 속에서는 유학자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지역에 있는 공론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유학자들이고 그들의 어떤 지원들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유림들의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다. 자, 그런데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이 빠지고 나니까 유학계에서는 상당히 조금 좀 힘이 빠지죠. 자, 그런 와중에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강화회의를 합니다. 그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을 하게 되고 그 독립청원을 하기 위해서 긴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속에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림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현대판 만인소가 바로 파리 장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유림단 의거라는 것은 경북 지역에 있는 유림단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재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2차 유림단 의거인데 이 유림단 의거는 중심은 바로 혁신 유림들이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 기지 건설, 신흥무관학교라든가 이러한 독립군 기지 건설하는 쪽에 혁신 유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물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었고 마지막에 어떤 의열투쟁, 사회주의 쪽까지 어떤 이 혁신 유림들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45년 이 독립운동 시기에 어떤 중심에서는 혁신 유림들이 자리를 잡고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 유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끝만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라는 것이 중용의 그 문구가 있습니다. 즉 공자의 말만 누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선에는 선비의 사회였습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학행일치입니다. 배운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혁신 유림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바로 학행일치와 그 다음에 변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 없으면 변하지를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내가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새의 심리학 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안을 내세운 것이 잘 하는 것만 잘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자.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못하던 것들이 메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혁신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막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혁신의 시작은 바로 내가 잘 하는 것부터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혁신이고, 그 다음에 그 혁신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